햇빛이 낮게 기울던 오후, 현관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내가 평생 보아온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 나타났다. 장모님, 검은 장바구니를 꼭 쥔 채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나는 그분의 젖은 눈가를 본 순간 오래전 우리 가족 사이에 묵혀있던 감정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했다. 장모님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백화점에 갈 분이 아니다. 늘 시장 골목을 다니며 싼 게 미덕이지, 사위야라고 말하던 사람. 옷은 10년 넘게 입어온 투피스, 장갑은 실밥이 조금 나간 채로도 그대로 끼셨다. 그런 장모님이 그날따라 외출복을 정갈이 다려 입고 머리에도 살짝 브러쉬를 넣어 밖으로 나섰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디 가세요? 아, 그냥 볼 게 있어서. 그 말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어느 정도 기대와 설렘이 섞인 목소리였다. 문이 열리고 장모님이 무너진 듯 들어왔다. 눈시울은 붉고 가방끈은 손가락에서 빠질 듯 달아 있었다. 나는 뛰어가 가방을 받아들며 물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대답 대신 장모님은 작은 숨을 토했다. 그 느낌인지 피로인지 분한 마음인지 구분되지 않는 그 멈칫한 숨. 사위야, 미안하다. 괜히 나갔다 왔어. 그 순간 오래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장모님 특유의 강단 있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마치 시절 하나가 끝난 뒤 남는 기척만이 방에 남아있는 듯했다. 장모님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그 짧은 문 닫힘의 소리에 숨이 막혔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을 저렸다.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히 집안의 중심에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기보다 확신이 서지 않아 더디게 움직였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장모님이 어디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왜 혼자 그 감정을 감당해야 했는지, 그걸 알고 싶었다. 전화를 걸었다. 어디로? 장모님이 적어둔 작은 영수증에 적힌 번호. 백화점 4층 상담센터. 여기 백화점 고객 상담센터입니다. 짧은 안내음 뒤에 들려온 직원의 다정한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장모님 방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답답함. 오래 참아온 사람이 무너질 때 나는 그 조용한 숨결만이 감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분이 무너진 이유를 찾아야 했다. 장모님이 백화점에 간 목적은 단순했다. 딸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날을 위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고 싶었던 것이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옅은 분홍빛 스카프. 손으로 만지면 비단처럼 부드러워서 한겨울에도 봄의 냄새가 난다고 장모님은 말했다. 그런데 스카프를 고르던 순간 가방 어딘가에서 늘 찾아오던 감촉이 사라져 있었다. 지갑이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장모님은 전시대 앞에서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안 보였다. 손끝이 떨렸다. 지갑에는 현금 몇 장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서로 기대어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부부,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어린 딸, 아내였다. 장모님에게 그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어머니, 무엇을 찾으세요? 처음엔 친절한 말투였다. 하지만 장모님의 답변이 두세 번 반복되자 직원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었다. 아까 저쪽에서 다른 고객님 분실 신고도 들어왔거든요. 혹시 이동하시면서 실수로 집어간 건 아닌지. 그 말은 장모님을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요? 장모님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 든 충격은 컸다. 평생 남의 물건에 손대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삶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남의 것은 남의 것이라고 손끝도 대지 않던 사람. 불신의 시선 앞에서 그 삶 전체가 부정받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직원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한데 가방 안을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장모님은 가방을 꺼내 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직원은 그걸 보지도 않았다. 두 번째 직원이 오더니 작은 무전기를 만졌다. 혹시 모르니까 보안팀도 잠시 부를까요? 그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장모님은 가방을 활짝 열었다. 안쪽에 작은 주머니까지 보여주었다.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이상했다. 그럼 혹시 몸 쪽도?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히 들렸다. 장모님은 순간 두 손으로 가슴께를 감쌌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품속까지 들여다보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모욕을 느낀 듯했다. 백화점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노년의 여성이 가슴을 움켜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그 장면은 누가 보아도 슬프고 잔인한 풍경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직원은 그제야 당황한 듯 말했다. 아,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닌데.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닌 말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있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보안팀이 오기 전에 장모님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곳에 더 있으면 안 될 것만 같았다. 동작은 느렸지만 마음은 급했다. 그 와중에도 매장 구석에 앉은 젊은 직원 2명이 작게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저런 분들이 오히려 그 말은 끝까지 들리지 않았지만 장모님은 들은 것과 다름없었다. 백화점의 밝은 음악, 포근한 난방 냄새, 멀리서 들리는 쇼핑백 비닐 소리. 모든 것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런 상태로 귀가한 것이다. 그리고 집, 무너진 어깨, 가방을 쥔 손목 위로 희미하게 도드라진 힘줄. 이 모든 흔적이 내가 본 장모님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사람만이 가진 슬픔이라는 걸 깨닫게 했다. 나는 그분의 가장 깊은 부분이 상처를 받았다는 걸 뒤늦게 이해했다. 휴대폰을 든 내 손가락이 천천히 진동했다. 상담센터 연결음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마음속에서 문장을 한참 고르고 있었다. 내 장모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이 상담센터에 통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오늘 장모님이 겪은 모욕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어머니, 평생 검소하고 성실했던 한 노인의 존엄이 조명 아래에서 무너진 그 순간에 대해 무언가 말해야만 했다. 신호음이 멈추고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저희 장모님께 벌어진 일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담센터 직원의 첫 응답은 너무나 정중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회사 말투의 공기가 가득했다. 진짜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결론이 정해진 절차 속으로 나를 안내하려는 목소리였다. 네, 고객님. 어떤 상황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켰다. 오늘 오후에 저희 장모님이 귀가하셨는데 백화점에서 수모를 당했다고 하시더군요. 직원은 짧게 아 하는 소리를 냈다. 그 짧음 안에 무언가를 떠올리는 기척이 있었다. 마치 이미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보고가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혹시 어느 층, 어느 매장이었을까요? 4층이요. 스카프 매장 바로 옆이라고 하십니다. 직원은 다시 조용해졌다. 들리는 숨소리는 진정한 경청이라기보다는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뒤적이는 기계적인 정적이었다. 그 시간, 나는 문틈 사이로 장모님의 방을 바라봤다. 전등이 켜져 있지 않은 방 안에서 장모님의 검은 실루엣이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마치 잠시 여기 들른 손님처럼 자기 집에서조차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나를 괴롭혔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결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서 따지고 장모님의 자존심을 말없이 지켜주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사위였다. 전화기 너머의 상담 직원이 말했다. 오늘 4층에서 실제로 2건의 분실 신고가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객님께 약간 오해를 드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오해. 그 표현이 내 신경을 세웠다. 오해의 정도가 아닙니다. 직원이 장모님께 몸수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직접적으로 신체 수색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고객님께서 가방을 여는 것으로 협조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협조가 강요나 다름없었다면요? 직원은 다시 정적에 빠졌다. 그 정적은 마치 백화점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작은 물방울처럼 아무도 건드리지 않지만 존재만으로 불편한 침묵이었다. 그 시간 장모님은 방 안 의자에 정적으로 앉아 있었다. 등을 살짝 굽혀 고개를 숙인 모습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스스로를 최소화하는 사람 같았다. 평생 검소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오늘 하루 만에 자신을 누군가 의심한 대상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직원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혹시 매장 직원에게 조금 격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나는 숨을 잠시 멈췄다. 지금 장모님,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오해는 직원이 한 겁니다. 음성의 톤이 조금 높아지는 걸 나도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장모님은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대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분에게 혹시 고객이 과하게 반응했나라는 뉘앙스를 주는 말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다시 이어 말했다. 장모님은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다른 고객의 분실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방을 보이라고 하고 몸 쪽도 확인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절차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직원의 호흡이 흔들렸다. 그런 절차는 없는데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내부 CCTV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 후 다시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하지만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문을 두드렸다. 장모님은 오래된 겨울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 눈가가 부은 채로. 장모님, 제가 확인 중입니다. 걱정 마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사위야, 내가 괜히 갔다 왔다. 괜히 그곳에. 그 말은 나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었다는 뜻처럼 들렸고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아닙니다. 장모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의자 하나를 끌어와 장모님 앞에 앉았다. 장모님이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직원이 오해한 것도 이건 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장모님 탓이 아닙니다. 장모님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매달린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떨어지려다. 한참을 버티다. 결국 이불 위로 떨어졌다. 그 작은 소리가 내 마음을 갈라놓았다. 그날 밤 백화점의 CCTV가 무엇을 보여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닐 때 가장 약한 사람이 대신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 나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었다. 아내가 그랬듯 이제는 내가 장모님의 손을 지켜야 했다. 내장 화면 속에서 되살아난 모욕. 다음 날 오후 상담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그날 오전 나는 혹시나 장모님이 다시
그 이야기를 떠올릴까봐 일부러 외출 준비를 미루고 있었다. 전화기 화면에 뜬 백화점 고객 상담이라는 글씨를 보자 어제의 분노가 다시 배 위로 떠올랐다. 직원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조금 굳어 있었다. 고객님, 어제 요청하신 CCTV 확인 결과가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바로 창가로 걸어갔다. 장모님은 거실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계셨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음악을 듣고 있었지만 어제의 일이 사라졌을 리 없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직원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 침묵은 불편함인지 혹은 방어 태세인지 알 수 없었다.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니께서 지갑을 찾는다고 가방을 여러 번 여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장 직원이 다가가 분실 상황에 대해 안내하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리고 뒤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했다. 직원은 결국 말을 이었다. 그런데요. 직원이 고객님께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신체 쪽을 가리키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몸 쪽을 확인하자는 뉘앙스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제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했던 이야기가 정확히 사실이었음을 의미했다. 나는 창가 커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럼 장모님 말씀이 맞다는 거네요. 직원은 한참 뒤에 조용히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직원의 과한 대응이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런데 이어진 백화점의 대응은 더 황당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장 직원에게 구두 경고 조치를 했고요. 어머니께는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불편? 그건 의자를 잘못 빌려줬다거나 계산대가 오래 걸렸다는 정도에 쓰는 말이었다. 지금 불편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질문에 직원이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 그러니까 어머니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장모님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걸 심려나 불편이라고 부르시나요? 직원은 다급히 변명하려는 듯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CCTV에서 직원이 직접적으로 신체 수색을 한 건 아니고 고객님께 가방 확인을 요청하는 게 매뉴얼상. 그 단어. 나는 그 말이 가장 견딜 수 없었다. 매뉴얼이요? 네. 고객 간 분실 신고가 겹칠 때는 매뉴얼이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걸 정당화합니까? 직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러나 백화점은 결국 본질을 외면했다. 정중히 사과드리고 저희가 소정의 백화점 상품권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차갑게 잘랐다.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거실로 나갔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팝송이 흐르고 있었다. 장모님은 작은 뜨개질을 들고 있었지만 코끝이 붉은 걸 보니 여전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장모님, CCTV에서 다 확인됐답니다. 장모님은 뜨개질을 놓고 나를 보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무게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분은 평생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 자존심이 어제 젊은 직원의 무심한 말, 몇 마디와 손짓에 의해 조명 아래서 뜯겨나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장모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과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장모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어제의 상처를 다시 꺼내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확인받아야만 비로소 버틸 수 있는 진실이었다. 잠시 뒤 장모님은 아주 작게 말했다. 사위야, 그 백화점은 다시 가지 말자. 그냥 나는 시장이 더 편해. 그 말 속에는 나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저곳에서 환영받지 않는구나라는 슬픈 체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장모님이 가고 싶지 않으시면 안 가도 되지만 장모님이 어딜 가시든 모욕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저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장모님은 사위에게 이렇게 깊게 기대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 순간 잃어버린 지갑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걸 나는 느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백화점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상담센터 팀장이었다.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어머니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 정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CCTV에서 다 드러났음에도 백화점은 절차상 문제 없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었다. 팀장은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말끝마다 죄송합니다를 붙였다. 그것은 사과라기보다 사과하는 척하는 말투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장모님이 어제 느낀 모욕보다 오늘의 이 무책임한 태도가 더 잔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처는 때때로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다루는 태도에서 깊어진다는 걸.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일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팀장이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나는 장모님을 위해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백화점 입구는 여전히 밝았다. 정문 위로 내려앉은 온기와 조명은 마치 이곳이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인 듯 비춰주었다. 하지만 나는 이 빛이 더 이상 장모님에게는 따뜻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안내 방송이 울렸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익숙한 목소리가 오늘따라 조금 뜨겁게 들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낯선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진짜 전쟁은 아니었지만 장모님이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해 나는 오늘 이곳에 와야 했다. 4층 문이 열리자 어제와 같은 향이 풍겨왔다. 은은한 향수 냄새, 새 옷 냄새, 쇼핑백에서 풍기는 비닐 냄새. 어제 장모님이 느꼈던 굴욕도 이 향 속에 고여 있었을까? 상담센터는 복도 끝에 있었다. 나는 똑바로 걸어가 안내 데스크에 말했다. 어제 상담했던 팀장 분하고 면담 예약했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잠시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급히 팀장에게 무전을 보냈다. 고객님, 여기로 안내드릴게요. 작은 회의실 문 앞으로 데려가더니 문을 조금 열었다. 잠시만요. 팀장님 금방 나오실 겁니다. 문이 닫히며 직원이 뒤로 물러났다. 밖에서는 직원들 말소리가 실처럼 얇게 들렸다. 저분이 그 사위래. 어제 그 어머니 때문에 난리 났대. 지갑 잃어버린 게 자기인데 왜 그렇게 난리를. 요새 진상 많잖아. CCTV 돌려도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그 말들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삼켰다. 이 작은 방 하나를 둘러싸고 장모님을 의심하는 말들이 벌써 몇 겹씩 쌓여 있었다. 그리고 더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어쨌든 그 어머니도 좀. 분실 사건 나면 그런 사람 꼭 있다니까. 장모님을 가리키는 은근한 그런 사람. 그 말이 마치 방 안 공기를 찢고 들어오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문이 열렸다. 팀장이 나왔다. 표정은 업무적으로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긴장과 계산이 섞여 있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어서지도 않았다. 그가 내 앞에 앉자마자 바로 말했다. CCTV에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는 불편을 드렸다고만 했습니까? 팀장은 준비해온 듯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다. 직원 교육상 직접적으로 잘못했다는 표현을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불쾌하신 것은 이해합니다. 불쾌. 나는 조용히 다시 말했다. 장모님은 불쾌를 느낀 게 아닙니다. 모욕을 느끼셨습니다.
팀장은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용어를 바꿨다. 네, 저희 직원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아니고 접촉이 있어야만 모욕입니까? 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순간이었다. 바로 밖에서 작은 혼잣말 같은 속삭임이 들렸다. 어차피 뭐, 노인네가 괜히 오해한 거겠지. 그러니까 사위까지 오고 난리지 뭐.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회의실 문을 열었다. 바로 앞에서 2명의 직원이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방금 전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순간 얼굴에 얼음이 내려앉은 듯 굳어졌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직원 둘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아,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면 어떤 뜻입니까? 직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냥 전체 회의 중에 나온 내용이라. 패턴 얘기였어요. 어르신 분들이 종종 분실 사건 나면 오해를, 장모님을 그런 패턴 중 하나로 묶으신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회의실 안에서 팀장이 다급히 나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경솔한 말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경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말 역시 어제부터 계속 듣던 말의 반복이었다. 경고, 교육, 유감, 불편, 심려. 어떤 말에도 책임은 없었다. 나는 팀장을 향해 말했다. 경고? 그걸로 장모님의 상처가 지워질까요? 팀장의 입술이 굳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장모님에게 벌어진 일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백화점은 시스템을 지켰다고 믿고 직원들은 오해와 패턴이라는 말로 자신을 보호하고 팀장은 매뉴얼로 모든 걸 봉합하려 했다. 그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언제나 약한 쪽이었다. 그리고 그 약한 쪽이 내 장모님이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 일, 백화점 본사에 정식 민원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본사 대면 요청도 하겠습니다. 장모님이 당한 모욕을 불편이라고 축소하는 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굳었다. 고객님,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합니다. 나는 팀장의 말을 끊었다. 장모님이 겪은 일이 노인이라 오해받을 수 있는 패턴이 아니라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당신들도 알아야 합니다. 직원 2명은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오늘 여기 온 건 난리를 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어머니, 평생 바르게 살아온 한 노인의 존엄을 당신들이 함부로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밖으로 나오자 백화점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을 고르고 가방을 메고 물건을 계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이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장모님은 일찍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끈 상태였고 거실의 라디오도 멈춰 있었다. 창밖에서는 어둠이 얇게 내려앉아 집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드는 듯했다. 나는 책상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공식 민원, 고객센터, 팀장 면담, 그리고 오늘 들었던 그 말들. 그런 패턴 있는 노인들. 사위까지 오고 진상이지 뭐. 장모님이 직접 들었다면 그중 하나만으로도 다시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백화점의 매뉴얼적인 사과는 이 일의 무게를 계속 축소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그때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아내가 종종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잘난 척은 안 하지만 진짜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길이 열리는 사람이야. 나는 그 말을 한 번도 과시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저 공부를 좋아했고, 대학 시절부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고, 어쩌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친구들이 생겼을 뿐이었다. 그중 한 명, 대학 선배이자 지금은 해당 백화점 본사의 경영지원실 부장으로 있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번호를 저장해둔 지 오래되어 자동완성해서 그의 이름이 뜨는 걸 보고 잠시 망설였다. 이 일로 부탁하는 게 맞을까? 사적인 부탁이라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래도 장모님을 위해서는. 결국 나는 통화를 눌렀다. 신호가 2번 울린 뒤 나치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나는 짧게 숨을 들이키고 말했다. 형, 미안한데 좀 도와줄 일이 생겼어요. 그에게 장모님의 상황을 말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장마다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백화점에서 장모님이 겪은 모욕, 직원의 오해, 팀장의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오늘 들었던 직원들의 조롱 섞인 대화까지. 전화기 너머의 선배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말을 모두 마친 뒤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냥 고객센터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에 나는 미세한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다. 내일 바로 내부 조사 라인으로 올려볼게. 정식 민원이 아니라 고객 응대 프로토콜 위반 및 윤리 규정 위반 건으로 직접 조사 들어가게 할 거다. 형, 너무 고맙습니다. 그는 내 말을 끊었다. 고마워할 일 아니야. 이건 정당한 문제 제기야. 특히 어르신 상대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요즘 우리 회사 이런 이슈에 더 민감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조금 망설이는 듯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내부 보고서가 하나 올라온 상태긴 하다. 보고서요? 응. 직원들끼리 패턴 얘기한 거. 그게 누가 귀동냥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강 올라왔더라. 나는 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이미 어느 정도 파장이 생겼다는 뜻이지. 고객센터가 급히 덮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어. 그 말은 오늘 내가 상담센터에서 느낀 그 불편한 공기, 말끝을 흐리던 팀장의 태도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선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부터 내부 조사팀이 움직일 거다. 절차상 너한테 직접 연락 올 수도 있어. 그때 필요한 자료 있으면 보내. 자료라면 녹음, 상황 메모, 직원 발언, 뭐든 있으면 유리해.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형,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아니다. 내 장모님 같은 분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건 내가 봐도 기분 나쁜 일이야. 통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거실은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장모님 방 앞도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장모님이 앉아 있었던 그 어두운 방, 침대 끝에서 떨리던 손, 움켜쥐고 있던 무릎 위의 주름, 그 자리에 남아있던 상처가 지금 조금은 결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장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셨지만 내일이면 이 일이 다른 흐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민원이 아니라, 감정적 항의도 아니라, 백화점 본사 내부 조사팀이 직접 움직이는 사건으로.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아주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장모님이 겪은 부당함이 더 이상 노인의 오해나 불편 따위의 말로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의 첫 문을 열었다는 묵직한 책임감. 나는 조용히 장모님 방 앞에 섰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마 잠들지 못한 채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리고 계신 걸 것이다. 문을 노크할까 고민하다 그냥 나지막이 말했다. 장모님,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괜찮아질 겁니다. 방 안에서 아주 느리게 입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결이었다. 내부 조사팀은 예고 없이 도착했다. 그날 오전 10시 12분, 백화점 직원 휴게실의 문이 열리고 회색 명찰을 단 3사람이 조용히 들어섰다. 그들은 말없이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고 그 순간 복도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내부 감사팀입니다. 4층 스카프 매장 및 인접구역 CCTV, 근무일지, 직원 출입 기록 전부 제출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직원들의 숨이 동시에 얇아졌다. 어제까지 당당하던 말투, 장모님을 향한 가벼운 의심과 사위를 향한 진상이라는 속삭임은 이 순간 모두 증발해버린 듯했다. 공기가 한순간에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나는 백화점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 앉아 아내의 선배본사 부장에게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장이 묵직하게 뛰었다. 그리고 몇 분 뒤 휴대폰이 울렸다. 지금 4층 난리 났다. 조사팀이 직접 내려갔다. 내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직 확정 아니지만 지갑건 단순 분실이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뜻입니까? CCTV 분석 중인데 그날 장모님 근처에서 가방을 만진 직원이 하나 있어. 고객, 응대 직원 말고 그날은 원래 4층에 없어야 할 아르바이트 직원. 그 말이 내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장모님이 아니라 직원이라고요? 가능성이 높아. 잠시만. 조사팀에서 추가 영상 보내왔다. 선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다. 반면 같은 시각 조사팀은 4층 매장 안쪽에서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 질문하고 있었다. 스카프 매장의 주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몸수색을 시사했던 그 젊은 직원은 종이컵을 쥔 손을 떨고 있었다. 어제 오전 3시 47분 여기에서 고객 가방이 잠시 비어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자 직원들의 표정은 일제히 굳었다. 거기에는 장모님이 스카프를 손에 들고 매장 뒤편으로 이동하는 순간 장모님의 가방이 전시대 위에 잠깐 놓여 있고 그 바로 뒤에서 검은 조끼를 입은 내부 직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가방끈을 스치듯 만지는 장면이 있었다. 그 직원은 손을 넣지는 않았지만 가방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그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다. 같은 직원이 장모님이 자리를 이동한 사이 재빨리 허리춤에서 뭔가를 주머니처럼 꺼내 앞치마 안쪽에 밀어넣는 모습. 조사관이 말했다. 이 직원, 어제 출근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4층 근무 대상도 아니고요. 스카프 매장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젊은 직원이 힘없이 말했다. 그럼 우리가 장모님을 의심한 게? 조사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 고객이 아니라 내부 직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내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확정이다. 선배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지만 분명했다. 지갑건 내부 직원 소액 맞다. 나는 그대로 천천히 기대에 앉았다. 눈앞 풍경이 잠시 흔들렸다. 그 직원은요? 현재 조사팀과 면담 중이다. 근무 기록 위조 정황도 있다. 아마 단독 행동이 아니라 다른 직원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도 높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럼 장모님에게 몸수색을 요구한 그 직원들은요? 선배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게 더 문제다. 그 직원들은 내부 도난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거나, 다시 말해서 알면서도 눈 감았거나, 혹은 편한 쪽으로 오해했거나, 어느 쪽이든 장모님은 피해자였다. 백화점 4층으로 돌아간 조사팀은 직원들을 정렬시킨 뒤
그 자리에서 간단한 공지문을 읽었다. 현재 내부 직원의 고객 물품, 절도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 4층 전 직원은 개별 면담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순간 붕 떠 있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뒤편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진짜 그 할머니가 훔친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아까 괜히 말했어. 진상은 우리가 아닌데. 그 말은 작았지만 조사팀의 귀에 모두 들어갔다. 방금 말한 직원, 면담 1순위입니다. 한 직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오후 나는 백화점에서 걸려온 공식 전화를 받았다. 어제와는 다른 목소리. 사과를 읽는 듯한 태도가 아닌 진짜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다. 고객님, 어머님 건 전체 내부 조사로 확대됐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피해 사실이 공식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흩어지는 햇빛 아래에서 어제 장모님이 떨리던 손이 문득 떠올랐다. 장모님, 드디어 억울함이 풀리셨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 한쪽이 쓰라릴까? 어쩌면 사람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은 범인이 누구인지보다 비난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비난받는 그 순간에 이미 상처가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조금씩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본사 임원이 장모님 집 앞에 선 것은 그날 오후 3시 즈음이었다. 겨울 햇빛이 아파트 벽에 부서져 들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선배는 검정색 두툼한 외투를 단정히 여민 채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어 그를 맞았다. 형, 이렇게 직접 오지 않아도 됐는데. 선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런 건 전화나 문서로 하는 게 더 무례해.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장모님을 찾았다. 거실에 앉아 있던 장모님은 낯선 정장을 입은 남자를 보자 순간 굳어졌다. 마치 또 다른 매장의 직원이 찾아온 것처럼 몸을 조심스레 움츠렸다. 나는 장모님 옆으로 다가가 천천히 말했다. 장모님, 이분은 백화점 본사 임원님이세요. 형, 이분이 우리 장모님입니다. 선배는 두 손을 공손히 모아 인사했다. 어머님, 직접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어색하게 두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올렸다. 아이고 무슨 이런 큰 분이다. 선배는 장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정중함을 넘어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어머님께서 겪으신 일은 저희 회사가 어떤 변명으로도 감출 수 없는 잘못입니다. 내부 직원의 범행, 직원들의 오해와 조롱, 부적절한 대처 모두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더 일찍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장모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선배는 종이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금전적 보상이라기보다 어머님께 최소한의 예를 갖추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불편하시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장모님은 봉투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물었다. 그 직원들은 나처럼 억울한 사람 없게 해야지요. 그 말엔 분노가 아니라 늙은 사람이 가진 오래된 지혜와 체념이 함께 있었다. 선배는 단호히 대답했다. 예, 이미 징계 절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새 규정까지 전체 본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겪으신 하루가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은 남은 숨을 길게 들이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배를 바라보며 말했다.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든 억울한 일 겪지 않게 해주시오. 너그럽고 단단한 말이었다. 선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은 끝내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었다. 선배는 그걸 조용히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다. 그 순간 장모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상처는 남았지만 용서는 그 상처 위에 다른 결을 더씹히는 일이었다. 그날 밤 조사의 퍼즐을 맞추는 자리. 장모님이 잠자리에 든 뒤 나는 선배와 집 근처 작은 선술집으로 향했다. 간판에 붉은 조명이 흐릿하게 번지는 곳. 테이블 5개가 전부인 조용한 가게였다.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막걸리가 따뜻하게 따라줬다. 선배는 잔을 잡고 말했다. 이제 말해도 되겠다. 오늘 어머님 앞에서는 말하기 힘들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은폐 시도 있었다고 했죠? 응, 꽤 심각했어. 선배는 포켓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마치 탐정이 수사 노트를 펼치듯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첫째, 지갑을 가져간 직원은 원래 그날 출근 기록이 없어. 근데 출입 로그에는 찍혀 있었지. 위조. 그렇지. 둘째, 그 직원이 훔친 지갑은 그 자리에서 옮겨진 게 아니라 직원 휴게실 사물함에 숨겨져 있었어.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휴게실이면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셋째, 어떤 직원은 알고도 말 안 했고 어떤 직원은 눈 감자고 한 정황이 나왔어. 선배는 잔을 채우며 말을 이었다. 넷째, 몸수색을 시사했던 그 젊은 직원 있지? 그 직원이 이 사건에서 제일 큰 문제였어. 왜요? 내부 도난 가능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 나는 순간 몸을 굳혔다. 그런데도 장모님을 의심했다고요? 응. 고객 간 착오라고 밀어붙였지. 왜냐면 직원 문제로 확대되면 매장 평가가 떨어지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잠시 턱 막힌 듯 했다. 선배는 잔을 비우고 책상 위에 놓인 젓가락을 천천히 정렬하며 말했다. 조직이라는 게 그렇다. 가장 먼저 보호하는 건 고객도 진실도 아니야. 자기들의 점수, 자기들의 자리. 막걸리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 말이 더 크게 가슴에 박혔다. 근데 내 덕분에 방향이 달라졌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덕분이라니? 내가 처음 상담센터에 전화했을 때 이미 본사에는 그 사건 보고가 고령 고객에 관한 오해 정도로 올라와 있었어. 나는 분노보다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다. 그 말 그대로라면 장모님은 평생 억울한 사람으로 남았겠네요. 맞아. 선배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 말이 아니었으면 기본 조사조차 안 들어갔을 거야. 어머님 억울함. 그냥 사라졌겠지. 그 순간 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보다 더 크게 분노했고 더 빨리 움직였을 것이다. 선배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다. 마지막 퍼즐이다. 나는 무심코 숨을 삼켰다. 그 직원.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 뭐라고요? 작년에도 2번. 단지 분실로 묻힌 사건이 있었지. 고령 고객이었다. 막걸리 잔 위에서 네온등 불빛이 흔들렸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스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형, 이건 그냥 도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고르는 문제였네요. 맞다. 선배는 잔을 채우며 말했다. 약한 사람을 골라서, 말하기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들킬 확률 낮은 사람을 골라서.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나는 잔을 들어 올렸다. 형,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선배는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님은 조용히 잊혀졌을 거다. 그게 더 큰 죄야. 우리는 말없이 술을 비웠다. 술 맛은 씁쓸했지만 그 씁쓸함은 오늘 하루가 지나며 쌓인 진실의 무게였다.
밖으로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갑게 몸을 감쌌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차가움이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용한 밤, 마음의 자리. 집 안에는 저녁 끓는 소리도, TV도, 사람의 기척도 없었다. 조사팀과 임원이 다녀간 뒤의 공간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그 고요는 장모님이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과 닮아 있었다. 사위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어머니, 이제 다 정리된 거예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장모님의 손은 유난히 차가웠다. 잠시 후 장모님이 입을 열었다. 사부야, 내가 오늘 왜 그렇게 울었는지 알 것 같니? 그는 답을 찾지 못했다. 말 대신 장모님의 앞에 앉아 다만 눈을 맞췄다. 내 지갑을 잃어버린 건 뭐 나도 나이가 드니 그럴 수 있지. 근데 장모님은 손끝으로 무릎을 천천히 문질렀다.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의심받아 본 건 처음이었다. 목소리는 낮고 길고 오래 묵혀진 숨이었다. 그게 제일 서러웠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내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기분 있지 않니? 사위는 순간 뒷목을 움켜쥐었다. 장모님이 평생을 성실함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장모님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금이 가 있었다. 아가,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장모님이 마주 앉은 사위의 손등을 살짝 짚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무시당하는 일도 있지. 근데 말이다. 나이 들면 그게 더 크게 다가온다. 젊을 땐 내일 만나면 덜 억울한데 이젠 그런 기운이 없다. 사위의 가슴이 뜨겁게 뭉쳤다. 장모님은 계속해서 담담히 말했다. 사부야, 오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남았을지도 몰라. 고맙다. 정말 너무 고맙다. 사위는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말도, 변명도, 위로도 필요 없었다. 장모님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자신의 손등에 떨어지는 것처럼 생생히 느껴졌다. 잠시 뒤 장모님이 조용히 외투깃을 만지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 없는 살림에도 정직하게. 남 욕 먹이지 않으려고. 근데 오늘은 왜 그리 서럽던지. 사위는 그 자리에서 장모님의 손을 감싸주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말보다 더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상처를 덮는 천처럼 부드럽게 깔렸다. 사위의 독백. 사람이 늙는다는 건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겠지. 조금만 건드려도 금이 가고 조금만 흔들려도 오래 흔들리는 마음. 오늘 어머니는 그런 마음을 맞지 않아야 했다. 누군가의 존엄이라는 건 별거 아닌 순간에 가장 쉽게 상처받는다. 그리고 가족이란 건 그런 상처를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아닐까. 사위는 장모님이 잠시 후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작게 흔들리는 어깨, 천천히 문을 닫는 손길.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하루가 아닌 한 사람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 집에서만큼은 어머니의 존엄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하리라. 그렇게 밤은 아주 조용히 내려앉았다. 마치 하루를 다 쏟아낸 두 사람을 감싸듯 집 안에는 고요한 온기가 번져갔다.